전망에 대한 질문들 조금 네. 드려볼까 싶어요. 네. 워낙 전망이 암울하다 보니까 네. 조심스럽긴 한데 네. 특히 그래도 제일 많은 관심이 수도권 쪽 아닌가 싶어요. 네. 그래서 서울 수도권 시장 혹시 어떻게 보고 계신지. 예, 저는 일단은 코로나가 이제 터졌을 때 네. 돈 풀기를 엄청 빠르게 하면서 이제 자산 시장도 뭐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급등을 했었죠. 근데 그와 반대로 또 금리 인상의 속도가 좀 문제라고 봐요. 금리 인상 속도가 너무 빨리 되니까 이제 지금 현재 뭐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마찬가지로 급등했던 게 이제 약간 좀 심하게 이제 조정이 되고 있는 과정으로 보는데 사실 부동산 같은 경우는 요새는 이제 그 금리 인상의 속도 때문에 이제 많이 묻혔지만 기본적으로 저는 수급에 의해서 이제 간다고 보고 있거든요. 기본은. 네. 이제 근데 요새 코로나라는 팬데믹 특별한 상황 때문에 돈 풀기 유동성이 엄청 커졌다가 이제 금리 인상 속도로 유동성이 급하게 줄어드는 약간 그런 시기 때문에 유동성에 영향을 많이 받는데 그게 좀 이제 정상화가 되면 좀 평탄화가 되면 네. 그 다음부터는 이제 다시 수급의 원리로 네. 돌아갈 거라고 보기 때문에 한 1, 2년간은 좀 힘들 수 있지만 실제로 좀 더 길게 2, 3년 정도 수도권 수급을 보면 네. 당장 3년 뒤에는 공급이 줄어드는 추세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좀 더 뭐 앞으로 1년 이것보다도 좀 더 길게 한 2, 3년을 보면 좀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시장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약간의 조정을 맞고 있는데 그게 어느 정도는 더 좀 지속될 거라고 보시네요. 네. 일단 금리 인상기에 있어서는. 예, 그러니까 뭐 장기적으로 빠질 것 같진 않고요. 네. 한 금리 인상이 근데 제가 볼 때는 뭐 지금 이렇게 빨리 올리는 이유도 빨리 끝내려고 하는 거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뭐 제가 한 1년 정도는 이제 조정을 받을 것 같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금리 인상이 멈추면 이제 다시 수급에 의해서 돌아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의 이제 관심은 어느 정도는 지금 조정기가 왔다라고 인지를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어느 정도는 또 감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거기서 이게 얼마나 더 빠질까 네. 이제 그런 우려들을 조금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단기간에 워낙 급등을 하다 보니까 네. 그게 그만큼 또 조정을 조금 세게 받고 있는 부분도 있다고 봐지긴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만약에 또 단기간 내에 그 빠진 만큼 또 빠질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단지마다 좀 다르죠. 실제로 요새 뭐 잠실이나 강동이 네. 다른 데 비해 또 많이 올랐기 때문에 또 많이 조정이 되고 막 그런 것처럼 좀 네. 단지마다 좀 지역마다 좀 다른데 제가 보고 있는 거는 뭐 한 30에서 40% 정도 빠지면 좀 네. 관심 가져봐도 좋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30에서 40% 정도 빠졌으면 좀 관심을 가져봐도 좋고, 근데 거기서 또 30, 40% 빠진다? 요건 좀 힘들 것 같고요. 예, 근데 이제 뭐 한 10%, 20% 빠진 단지들이 30, 40% 빠진 단지들 따라서 그만큼 또 더 빠질 수도 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정도 30, 40%에서도 이제 관심 가져서 진짜 네. 거기서 더 이제 가격 조정을 해서 살 수도 있잖아요. 네. 진짜 뭐 40% 이상 가격 조정을 해서 산다면 글쎄 수도권에서 실패하기 쉽진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성공할 것 같다. 롱런 한다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우리가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지만 네. 어쨌든 시나리오가 그럼 지금 한 뭐 서울에서 좀 좋은 입지들은 한 10%, 네. 좀 안 좋은 입지들은 뭐 15% 이렇게 많이 빠졌다고 보면 네. 거기서 앞으로 1년 동안 이게 조금 더 계속 어려움이 지속된다면 네. 이게 10%더 빠질 수도 있고 5% 빠질 수도 있고 진짜 뭐 20% 빠질 수도 그건 음. 모를 일인데 네네. 중요한 거는 이게 5든 10이든 20이든 빠졌다가 언젠가는 이게 턴어라운드가 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쵸. 그러면 이제 누군가는 10% 빠졌을 때, 야, 지금 바닥이다. 누구는 20% 빠졌을 때, 지금이 바닥이다. 막 그럴 텐데. 네네. 그러면 그 턴어라운드 되는 부분을 어떻게 잡아가실 생각인지, 네. 혹시 그거에 대한 어떤 기준이 있는지, 그런 거 좀 궁금합니다. 예, 그런 기준이 있죠. 저의 경우는 네. 일단은 지금 현재 매매랑 전세 둘 다 분위기가 안 좋잖아요. 매매랑 전세가가 이제 둘 다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런 시기를 지나면 과거의 역사를 봤을 때 되게 전세가가 먼저 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둘 다 하락을 하다가 네. 이제 전세가가 좀 더 먼저 안정이 되고 네. 전세가가 좀 오르기 시작하면 이제 다시 매매가 이제 턴어라운드 하는 현상을 많이 보였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둘 다 지금 같이 떨어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전세가가 다시 좀 안정을 찾고 이게 하락세를 멈추고 다시 올라가기 시작하면 이제 매매가도 뒤따라서 올라갈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중요한 지표가 앞으로 이제 전세가 상승이네요.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예.
전세가 상승이 근데 이게 뭐 금리랑 공급을 다 이제 포함하고 있는 거죠. 사실 전세 대출에서 이제 대출 금리랑 연동이 되고 그렇죠. 또 공급이랑도 공급 물량이 적으면 전세가가 올라가듯이 약간 이런 식으로 공급이랑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전세가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역으로 전세가가 올라간다는 말은 네. 당연히 그곳은 공급이 부족하다는 의미고 네. 또 당연히 금리 영향도 좀 적게 받고 있다는 영향이니까 그렇죠. 그 두 개가 믹스된 결과물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쉽게 얘기하면 전세가만 봐도 힌트를 약간 얻을 수는 있겠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 지금은 이제 조금 리스크도 관리를 좀 잘 해야 되는 시기인 것 같아요. 네. 투자를 하다 보면 사실 현금이 있으면 자꾸 막 사고 싶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좀 지키는 것도 필요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리스크 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제이크차님은? 약간 좀 특이하게 하는데, 저는 뭐 보통 세대당 막 분양권 2개씩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분양권을 투자해 놓은 게 있으면, 네. 이게 분양권이 계속 분양권인 게 아니라 한 2, 3년 뒤면 입주를 하잖아요. 아파트가 돼서. 네. 근데 아파트가 돼서 입주를 할 때, 저도 이제 분양권 여러 개를 이제 투자해 놓으면, 입주할 때 보통은 전세를 주거나 뭐 매도를 하거나 이렇게 했었는데, 요즘에는 한 1, 2년 전부터 그렇게 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현금을, 수도권 같이 비싼 분양권이 아니라 지방에 이제 투자했을 때 지방 분양권들은 뭐 분양가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네. 현금을 이제 내 현금으로 이제 잔금을 치르는 거죠. 네. 좀 부족하면 대출을 좀 더 할 수 있고요. 네. 대출도 좀 하고, 내가 갖고 있는 현금을, 지금 입주하는 단지에, 네. 내 현금으로 잔금을 치른다. 네. 근데 사실 이게 굉장히 비효율적인 방법인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1000세대가 넘는 단지가 또 있고 뭐 몇백 세대, 몇천 세대 이제 되는 단지들이 있는데 다 같이 입주할 때는 사실 매도도 불리하고 전세도 불리하죠. 다 같이 경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일단 제가 잔금을 해놓고 한 6개월에서 1년 뒤에 남들이 다 해결하고 나면 6개월에서 한 1년 뒤에 전세를 놓거나 뭐 매도를 하거나 이런 전략을 가져가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좋은 게 이게 뭐 꼭 6개월이다, 공시처럼 6개월이다, 뭐 1년이다, 뭐 1년 반이다 이게 아니라 네. 그냥 분양권에 이제 내가 현금을 놔두면 내가 위기가 있을 때가 역전세를 맞아서 위기가 올 때도 있고 아니면 내가 너무 사고 싶었던 곳에 기회가 있어서 기회를 잡으려고 이제 돈이 필요할 때도 있잖아요. 네. 그럴 때 그냥 이 분양권에 전세를 놓으면 되거든요. 근데 6개월에서 6개월 있다 위기가 올 수도 있고 1년 있다 기회가 올 수도 있고 그런데 매도는 좀 힘들어도 이 분양권이 신축에 다 이제 입주한 신축 아파트에 전세를 놓으면 보통 그 전에 시세보다 더 높게 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실제로 원래 그 입주할 때 전세 시세보다 1년 뒤에 2배로 놓은 적도 있어요. 네, 원래 시세. 얼마 정도인데 얼마 세팅이 되는 거예요? 전세가가 한 1.78억에서 지방이죠. 입주 시점에. 예, 입주 시점에. 네. 지방인데, 나중에 제가 이제 놓은 거는 한 3.5억 정도? 그렇게 이제 1년 뒤에 바로 그렇게까지 올랐어요. 그러니까 네. 물론 차근차근 올랐겠지만. 네.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이게 진짜 좀 저는 괜찮은 방법이다. 그러고, 그런 거를 또 여러 개 해놓으면, 이 A라는 단지에 전세가 안 나가서 이 현금 인출이 안 된다고 했을 때 B라는 단지에 또 거기서 전세를 놔서 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현금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전세로서 뺄 수 있고 그럼 현금을 갖고 있으면 되지 않냐 이렇게 말을 하지만 네. 실제로 요거를 노리는 거는 전세가 올라간다는 올라갈 수 있는 그 지역에 내가 투자를 했을 거고 그 투자 지역에서 경쟁자들을 제거하고 더 큰 현금 흐름을 창출할 수 있는 이제 장점이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입주장에는 전세가 확 내려가니까 네네. 피해가지고 네. 높여서 전세 세팅하자. 네, 맞습니다. 그 말씀이네요. 예. 그리고 그거 하려면 기본적으로 좀 여유 자금을 조금 키핑하는 게 필요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도. 예. 근데 그걸 한 1년 정도 보유하다가 매도도 가능할까요? 매도를 하려면 세금을 많이 내야겠죠. 예, 세금을 많이 내야 되는데, 저는 세금을, 60% 넘게도 내본 적이 있어요. 근데 매도를 해야 되는 지역이면 세금을 많이 내더라도 저는 매도를 하는 측면이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은, 안 그래도 요즘 많이 그래도 한 1년 전보다는 세금 완화를 좀 해줬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세금 때문에 매도를 못한다, 요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내더라도, 네. 매도해야 되는 지역이다 하면 매도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구축 같은 경우는 네. 이야기가 조금 다를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아, 그쵸. 구축은. 혹시 구축에서 뭐 역전세 이런 경험도 좀 있으세요? 아, 예, 역전세 경험 많죠. 역전세 경험이 제가, 투자 네. 초반에, 좀 실수한 부분이 있는데, 네. 뭐, 예를 들면, 한 지역에 가서, 네. 같은 시기에, 그냥 한 번에 가서 막 세네 개씩 사는, 그러니까 그런 행동을 좀 많이 했었는데, 사실 요즘은 이제, 그때 이제 실수한 이후로는 지역도 굉장히 분산을 하고, 시기도 굉장히 분산을 하거든요. 네. 한 지역에 뭐 여러 개를 투자하더라도, 좀 3개월, 6개월, 뭐 1년 단위로 좀 이렇게 나눠서 들어가고, 네. 나올 때도 그렇게, 그러니까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그렇게 한 번에 했더니, 그때는 뭐 제가 뭐 공급 사이클도 몰랐고, 그냥 가서 이제 갭 투자를 한 건데, 당연히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전세가 다 만기되는 시점에 한 3, 4개 단지들이, 네. 그 주변에 엄청난 입주가 있었던 거예요. 뭐 몇천 세대 단지가 여러 개. 네. 다 역전세가 나는데 이 3개가 동시에 돌아오니까 하나만 돌아오면 모르겠는데 이 3, 4개가 동시에 돌아오니까 이거를 막느라 굉장히 애썼거든요. 감당 안 될 것 같아요. 예, 그것도 투자 초반이라 제가 여유 자금도 거의 없었고. 네. 그래서 막 대출도 하고 뭐 세입자분께 진짜 부탁해서 제 전세 보증보험 들어드릴 테니 조금만 봐달라 이런 식으로 부탁도 하고 뭐 인테리어를 아니면 뭐 에어컨을 사서 이제 원래 뭐 옵션 같은 거 없잖아요 아파트 전세는. 근데 네. 그냥 에어컨 하나 설치해 드리겠다 그냥 살아달라 이렇게 부탁하기도 하고 막 그렇게 기존 임차인하고 협상을 한다? 네, 그렇죠. 그럼 그분한테 뭘 해달라고 협상하는 거예요? 그분이 이제 뭘 원하는지가 네. 가장 중요한데 그래서 대화를 많이 해봐야 되는데 어떤 분은 이제 불안한 게 가장 컸었고요. 그래서 이제 보증보험을 들어드렸고 다른 분은 뭐 화장실이 좀 불편하다. 그럼 화장실 수리를 해드리고 네. 뭐 다른 분은 집을 봤을 때 에어컨이 없어서 그냥 제가 에어컨 설치해 드리겠다 이 제안을 먼저 드렸고 막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협상을 해서 좀 역전세 위기를 모면한 적이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그분이 안 나가게 하는 게 제일 좋으니까 네네. 그걸 협상을 하고 네. 불편한 것들 좀 해소시키고 네. 그 다음에 금액을 낮추더라도 최소로 낮출 수 있게끔 다른 불편한 걸 해소시켜주고 예, 맞습니다. 그런 개념이네요. 예. 그럼 만약에 지금 현재 시점에 사실 뭐 투자를 그 전부터 해왔으면 참 좋았을 것 같긴 한데 네. 사실 뒤늦게 이제 공부 좀 해봐야지 하는 분들이 꽤 많긴 하거든요. 네. 만약에 제이크 차님이 정말 좋아하는 동생이 형, 나 이제 막 부동산 공부 미친 듯이 할 준비 됐어. 네. 뭐부터 해야 돼? 라고 하면 네. 지금 이 시점에 네. 뭐를 하라고 하시겠어요? 저는 뭐 실제로도 뭐 네. 후배나 이런 친구들한테도 많이 하는데 지금 지방에서도 사실 수도권은 아무리 조정이 돼도 지금 매매가랑 전세가 갭이 크기 때문에 큰 금액이 들잖아요. 그래서 사회초년생 분들한테는 사실은 지방을 좀 한두 개라도, 뭐, 지방에 한두 개 소액 투자를 해보는 건 크게 리스크 있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찾아봐라. 근데 지방을 할 때 이제 저는 이제 기준이 있어요. 일단 저는 이제 수요와 공급을 볼 때, 수요를 뭐, 인구수가 약간 지방을 볼 때는 인구수가 증가하는 지역을 보거든요. 그래서 네. 수도권이라는 큰 틀로 봤을 때 인구수가 증가를 하고, 근데 수도권에서 좀 퍼져나가서 충청북도, 청주시라든지 충청남도, 뭐 천안, 아산 다 인구수 증가하거든요. 네네. 전라북도, 전주시도 인구수가 증가하고 있고, 강원도, 원주시도 인구수가 증가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인구수가 증가하는 도시들이 지방 중소도시들이 수도권 주변에도 있어요. 그래서 네, 그런 지방 중소도시들 중에 그 도시들이 이제 좋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1차 스크리닝 그렇게 하고 2차로 앞으로 3년 동안 공급이 감소하거나 네. 거의 없는 지역 네. 그런 지역을 좀 찾아가라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매매가는 좀 조정이 되거나 아니면 보합인데 전세가가 이렇게 치고 올라오면서 네. 매매랑 전세 갭도 작아지고 네. 이렇게 뭐라고 하죠? 전세가 매매를 쳐 올릴 수 있는 얘가 그런 조건이 되는 지역이 지금도 있어요, 사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지역들 중에 실제로 가서 찾아보시면 매매랑 전세 거의 갭이 없는 지역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제 주변에 제 후배가 실제로 제가 이제 여기 한번 가서 공부해봐라 해서 이제 했는데 실제로 막 무피 플러스 피도 만들고 그럼 지금도 가능한 물건이 보이고 해가지고 그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할 필요는 없죠. 근데 차근차근 지금 분위기 안 좋으니까 오히려 공부하면서 하나 두 개 해보면
이게 처음에 힘들지 한번 해보니까 그 친구는 제가 말 안 해도 처음에 하나만 해보라 했는데 지금 벌써 네. 3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젊은 친구들이 더 이제 네. 빨리빨리 습득을 하면 빨리빨리 실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오히려 그런 실행을 하기 좋은 타이밍이다. 왜냐하면 경쟁자들도 없고, 왜냐면 뭐 지금 막 부동산 매수하자 이런 분들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경쟁자들도 없기 때문에 좀 좋은 조건으로 좀 물건을 세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한번 경험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경험을 해서 내가 수익을 내본다면 자신감도 붙고 지방에서 한번 해보고 그다음에 수도권도 이제 기회가 오고 있으니 수도권에 이제 기회가 보이면 또 수도권에서 큰 수익을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만약에 저한테 아는 동생이 만약에 형 어떻게 해야 돼? 하면은 그래, 니 한번 고생해봐라 하고 저는 뺑뺑이 엄청 돌릴 것 같거든요. 네. 이렇게 뭐 기준도 필요 없고 이런 거 가봐라도 필요 없고 일단 너희 동네 다 분석해서 와봐봐. 옆 동네 갔다 와봐봐. 그 다음 수도권 안 가봤으면 갔다 와봐봐. 이렇게 막 저는 좀 빡세게 돌릴 것 같긴 한데 네. 엄청 친절하네요. 일단은 그 기준에 의해서 그래도 몇 가지 지금 기준 제시했거든요. 네. 그 기준에 부합되는 지역들 한번 갔다 와봐봐. 이렇게 하니까 네.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래도 여기가 뭔가 가능성이 있겠다 네. 생각을 가지고 가니까 네. 좀 적극적으로 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하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뭐 그 부동산 전망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리스크 관리까지 이야기 조금 들어봤고요. 혹시 마지막으로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네.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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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직장인 투자자분들도 많이 시청을 하실 텐데, 네. 그동안 사실 몇 년 전만 해도, 1, 2년 전만 해도, 전업 투자자분들이 부럽다, 이제 직장인분들. 막 부럽다. 왜냐면 막, 나는 지금 막 엄청 상승하고 있는데, 막 여러 군데, 여러 지역 가서 이제 투자하고 큰 수익도 내고 하니까 이제 그게 부러워서 퇴사하시는 분도 계시고 했었는데, 저는 오히려 지금 반대로 이제 직장인 투자자분들이 유리한 시기가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이 조정 장에는 좀 여유롭게 투자할 수 있고 그냥 놀러 가듯이 가면 대우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좀 꼭 평일에 답사 안 해도 주말에만 해도 충분히 우리가 기회를 살릴 수 있고 그러니까 경험을 쌓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확실히 직장인 투자자분들한테 유리한 시기가 왔다. 왜냐면 인컴이 계속 있고 여유롭게 생각하면서 이제 도전해 볼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좀 이 기회를 한번 잘 잡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